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임장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면 힘이 되죠. 이와 반대로 힘이 빠지게 만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강의에 대한 이론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지만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강의하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야유할 권리는 없지 않겠어요?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게 교양인이라고 봅니다. 내가 갑골문을 통한 동의적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미래 때문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감회가 깊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6.25의 잿더미 속에서 수많은 정변을 겪으며 힘겹게 살아왔거든요. 1960년까지 1인당 GDP는 80불이 채 안 됐어요. 현실이 그러니 학교에서 배우던 우리나라 역사도 왠지 춥고 배고프고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맨날 외침만 당하고 나라나 빼앗기고 영토는 또 왜 그렇게 작은지 정말 한국에 태어난 게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나 우리 역사가 초라했던 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 정도까지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초라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한류다 뭐다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활력의 시대를 맞고 있죠. 또 경제로 말하면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대 드라마를 전개해 왔어요. 무적함대로 해양왕국을 건설했을 당시에 스페인은 세계 경제 증가율보다 1.23배 더 증가했었고, 동인도 회사 등으로 해상 무역에 주력했을 당시 하멜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었죠. 그때의 네덜란드는 세계 경제 증가율보다 3.7배 더 증가했었고, 해가 지지 않는다던 팍스 브리타니카 시절의 영국은 세계 경제 증가율보다 3.1배가 더 증가했었고, 남북전쟁 후 공업화의 길을 걸은 미국은 2차 대전 직전까지 세계 경제 증가율보다 2.3배 더 증가했었으며, 한국 전쟁 후 신무천황 이래의 최대 특수를 누린다던 일본은 1970년도까지 세계 경제 증가율보다 2.8배가 더 증가했었습니다. 놀라운 그 증가들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말이죠. 세계 최빈국의 폐어더미에서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증가율보다 약 5.3배나 더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수치를 보인 나라가 없어요. 기적의 기적이었죠. 더불어 한류다, 방산이다, 조선이다, 반도체다, 뭐다 해서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해 있고, 2021년에는 마침내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의 선진국은 대개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남이 땅을 빼앗아 그 부를 착취하는 제국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동시에 성취한 나라. 이런 저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교육이다, 선택과 집중이다, 열정이다, 근면이다, 뭐다 하는 여러 이유들을 대고 있고 다 그 나름의 근거가 있지만은 나는 우리의 뛰어난 DNA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래서 한국인은 창의성이 없다고도 했지만 그리고 그런 주장은 나라가 위축되었던 19세기와 20세기 역사 속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했지만 그 시기를 벗어난 더 긴 역사 속에서 점검을 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손쉬운 예를 들죠. 거북선, 한글, 금속 활자 이런 창의적인 발명을 3가지나 한 나라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도 한국인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 나는 3000여 년 전 한국인의 선조인 동이족이 한자의 원형인 갑골문을 발명했다는 점부터 언급하고 싶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갑골문, 한글, 금속활자 이 3가지 모두 다 인류 문명을 바꿀 정도의 획기적인 발명이 아니었나요? 갑골문은 한자 문화를 연 발명이었고 한글은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글이었고 지식 빅뱅을 일으킨 세계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의 하나로 꼽히는 독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사실은 로마 교황의 선교사절단의 일원으로 고려에 파견되었던 구텐베르크의 친구가 전해준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 때문이었다는 것이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나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지요?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인과 동이족의 관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동이나 동이족은 대륙의 동쪽에 살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한국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죠. 또 신의 혁명 후 중국의 민족사학자들이 서양학계에서 주장해오던 중국 문명의 서방 기원서를 반박하기 위해서 동이족의 존재를 끌어들였던 것이니까 그런 논리에 너무 기뻐할 것도 없다는 설도 있어요. 어느 주장이든 그 나름의 논리는 있게 마련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화하족은, 한족은, 중국인은 중국과 관계 있나요? 은나라,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가 다 화하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거기다 대륙의 반을 차지했던 요나라, 금나라도 화하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들은 다 동이족의 일파들이었죠. 정작 화하족이나 한족 또는 중국인이 세웠던 나라는 그 달랑, 주나라,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의
네 나라밖엔 없어요. 최근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네요. 그런데 대륙을 차지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은 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중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대륙을 차지했던 이들이 한족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종국엔 궁극적으로 자기 고유의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과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설이 있지만은 나는 우리가 동이족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은나라 또는 상나라 사람이 발명한 갑골문에 동이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갑골문의 내력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골문은 어떻게 발명이 되었나? 상나라 사람이 발명했다는데 그에 앞선 글자는 없었나? 있었다면 그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나 하는 점 등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갑골문의 발견. 1899년 어느 날 학질에 걸린 왕의영은 자기가 복용하던 한약재를 들여다보다가 이상하네. 뼈 조각에 웬 무늬가 새겨져 있지 하는 그 호기심에 사람을 시켜 그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약재용 용고를 있는 대로 다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후 약재를 관찰해 보던 왕의용은 용골에 새겨진 무늬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소전이나 금문보다 더 오래된 고대 글자라는 걸 알게 되자 한약방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용고를 판매한 약재상을 소개받은 뒤에 그 산동에 있는 골동상, 봄유경 등으로부터 다량의 용고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서 청나라에 진출해 있던 8개국 연합국이 그 북경을 함락하게 되자 북경 방위군 대신이었던 그 왕의영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은 부친의 임종유언에 따라서 글자가 새겨진 용골 1500여 조각을 그 부친의 친구였던 소설가 유악에게 전달을 했다 그래요. 이에 유악은 골동품 상으로부터 더 많은 용고를 구입해가지고 그중 문자가 많이 새겨진 1085조각을 골라서 탁본을 해가지고 철운장귀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이것이 갑골문에 관한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런데 책을 펴낸 유악은 그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유배를 당해요. 그리고 거기서 객사를 하고 맙니다. 이에 형편이 어려워진 가족들은 유악이 모아두었던 5천여 점의 용고를 팔아 생활을 했는데 이 용골의 일부를 사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영국인과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인물이 고증학자 나진옥이에요. 그는 유학의 사돈으로 유학의 집에서 그 용고를 보는 순간부터 거기 새겨진 그 신비한 문자에 매료가 되었고 이후 그 용골의 출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요.
수년간 수소문해 본 끝에 마침내 어떤 골동품 상으로부터 소둔촌이란 지명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둔촌은 하남성 안양 부근의 마을 이름인데 사마천 사기 항우 본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안이 사람을 보내 항우를 만나 맹약하고자 하니 항우가 군관들을 불러 상의하며 말했다. 군량이 모자라 맹약을 받아들일까 한다. 군관들이 모두 좋다고 하니 항우는 이에 원수의 남쪽 은허에서 장안과 만나기로 했다. 이 문장에서 항우가 진나라 장수 장한과 만나기로 한 곳을 사마천의 사기는 원수남 은허상, 그 원수 강 이름이죠. 원수의 남쪽 은허의 위쪽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구절을 읽어본 나진옥은 여러 고증을 거친 끝에 소둔촌이 바로 은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진옥의 노력은 당시 국민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마침내 고고학자 동작빈이 이끄는 그 조사팀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1928년부터 9년간 모두 15차례에 걸쳐 안양에 은허 유적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지만은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15만 조각의 갑골문이었죠. 바로 이 갑골문에 의해 그때까지는 전설상의 은나라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사실과 은나라로 알려진 이 나라의 정식 국호가 상나라였다는 점 등이 밝혀지게 됩니다. 현재 갑골문은 약 15만 조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분량을 제하면 대만 3만 200개, 홍콩 89개, 미국 1860개, 영국 3141개, 유럽 1289개, 캐나다 7407개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알려진 건 약 12,000개이지만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는 갑골문 숫자는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38년부터 1943년까지 5년 동안 은허의 안양을 점령하고 있었던 일본은 그 기간 동안 상당수의 갑골문을 도굴해 가지고 가져갔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도 갑골문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7조각이에요. 이 중 하나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이 동영상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거북이 배딱지를 구갑이라고 하고 동물뼈를 수골이라고 하는데, 이 구갑의 갑자와 수골의 골자를 합쳐 갑골이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새겨진 글자를 갑골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갑골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점친 내용들이에요. 즉, 상나라 왕들은 날씨나 농사 등 크고 작은 일을 모두 하늘에 묻고 하늘의 뜻을 얻어 국사를 진행을 했는데, 전쟁을 비롯한 큰 일은 물론이고
부녀들의 출산에 관한 것까지, 심지어는 왕의 외출이 기란가 흉한가까지도 점을 쳐서 결정을 했고, 이 문답을 기록하는 데 쓰인 글자가 바로 갑골문인 거예요. 그런데 갑골문 기록들을 해독해서 맞춰가다 보면 그 상나라의 생생한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죠. 가령 붉은 도자기 항아리에 새겨져 있는 갑골문의 내용은 상나라 마지막 주왕이 주나라 무왕과 목야대전의 결전을 앞두고 하늘에 기륭을 묻는 복사가 새겨져 있어 전율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 이 항아리가 놀랍게도 한국에 있어요. 그 얘기는 영상 말미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갑골문은 상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글자일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발명이 아니었다면 갑골문 이전의 글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였을까요? 도자기 문자. 도자기 문자를 줄여서 도문이라고 합니다. 도문이라 하면 보통은 이런 기와의 와당 비슷한 모양이 대부분인데, 이와는 형태가 전혀 다른 도문도 있어요. 이거는 산동대학 고고학 실습팀이 1993년 용산문화의 정공 유적지에서 발견한 밑이 평평한 그릇, 곧 평접은 바닥의 파편 안쪽에 새겨져 있던 낙서 비슷한 원시 문자인데,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20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장을 새긴 것 같은 이 정공 도문이 발견된 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었지만은 아직까지 그 뜻을 해독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문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산동반도 밑쪽의 강소성도 남쪽 사람들과 섞여 동이족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훗날 백제담로 또는 신라방 지역이에요. 그 강소성의 고우룡규장, 이름이 좀 깁니다. 고우룡규장 유적지에서 다음과 같은 고우도문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고우룡규장 유적지에서 발굴된 광택진흙의 검은 도자기 그릇 조각의 가장자리에 위와 같은 그 도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자의 그 배치와 그 조합으로 볼 때 아주 비교적 성숙한 형태이고 어떤 단어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것이 갑골문의 기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나라 갑골문보다 약 1000년 앞선 도문이 동이족 거주 중심의 대륙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륙지방 여기저기서 출토가 되었어요. 산동성 밑쪽에서도 도문이 출토가 되었다면 그 위쪽은 어떨까요? 내 말은 북경을 넘어서 고조선의 중심이었던 바레만 위쪽의 그 홍산 문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홍산 문명의 중심지는 그 적봉인데요.
2018년 3월 15일 중국 인민일보는 적봉시 고가대자 유적지에서 약 4,000년 전 도자기에 붓으로 쓴 문자를 발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위 사진이 바로 그 도문이 쓰여진 도자기 조각입니다. 무슨 선 같은 게 보이죠? 감식 결과 도자기의 이 도문은 제사와 관련된 글자로 추정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도문이 이보다 11년 전에 이미 발견이 되었어요. 1977년도에 그 중국의 그 고고학팀은 적봉시에 위치한 그 석붕산, 산 이름이에요. 석붕산에서 신석기 시대의 무덤 77기, 77기를 발굴했는데, 그 과정에서 출토된 항아리에서 다음과 같은 원시 도문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그 밑을 보세요. 밑은 그 항아리 사진이고, 그 위는 그 항아리에 새겨져 있던 도문을 찍은 사진이고, 그 오른쪽은 이 도문을 막 그림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뭘 표시한 걸로 보입니까? 학자들은 꾸준히 연구한 끝에 이 도문이 원시시대의 제문이라는 걸 해독해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항아리의 도문을 석붕산 도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석붕산 도문은 지금까지 발견된 도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형태가 완전하며 해독을 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전문가들의 그 추정에 따르면 갑골문보다 약 1000년 이상 앞서 만들어진 도문이라고 합니다. 학자 및 전문가들은 이 홍산 문화권에 살던 이 지역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지자 남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가지고 내려갔던 도문이 약 1000년간의 진화를 거치면서 마침내는 상나라의 갑골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붕산이 있는 적봉이 어떤 것입니까? 하가점 하층 문화와 홍산 문화의 중심인데, 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여기가 고조선 땅이었던 거예요. 홍산 문화권에 살던 동이족 또는 고조선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를 해가면서 함께 가지고 내려갔던 그 도문이 진화를 하면서 약 1000년 뒤에 갑골문이라는 형태의 문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 갑골문이 막연히 고조선에서 유래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추정이 학자들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도문이 그랬듯이 갑골문에 영향을 준 또 다른 형태의 글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골각문이라는 거예요. 골각문과 복골, 짐승뼈에 새긴 글자라고 해서 골각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이 골각문은 1980년대부터 산동성 일대 유적지를 중심으로 많이
출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아무도 이걸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 뼈 조각들이 깨진 벽돌이나 도자기 조각, 기와 조각 등과 함께 파쇄되어 버려졌다고 합니다. 뼈에 문자가 새겨진 것 같기는 했지만 얼른 보기엔 무슨 벌레가 갉아먹었거나 세월에 부식된 흔적 정도라만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 봄 산동대학의 류봉군 교수가 이 뼈들이 신석기 시대의 초기 문자라는 걸 발견하고 골각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골각문이 발견된 지역을 보면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해안 일대인데 이 지역은 동이족이 살던 곳이에요. 백제담로나 신라방이라 불리던 지역과 겹칩니다. 고고학자 류봉군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용산문화 시기의 동이문자로 안양의 갑골문에 비해 1000년 정도 앞선 것입니다. 용산문화는 기원전 230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동이족 문화인데 이 골각문은 갑골문과 달리 전복을 친 흔적이 없는 문자라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 류봉군은 산동 일대의 유적지를 조사해보고 난 뒤에 대문구 문화에서도 발굴된 이 골각문은 작은 유적지에선 나오질 않고 적어도 수십만 평 이상의 대규모 유적지에서만 발굴되는데 그것도 유적지의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골각문이 발견된 길이 100에서 200m 범위 내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골각문은 생활구역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서 그 유통이나 사용 범위도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골문에 영향을 끼친 초기 원시의 글자가 도문과 골각문이었다는 사실은 밝혀진 셈인데 그럼 도문과 골각문에 영향을 끼친 무엇도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복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점치는 뼈를 복골이라고 하는 건데 고대 사회에서 미래의 길흉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죠. 상나라에선 거북이 등딱지 또는 양이나 사슴의 어깨뼈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걸 잘라 깎고 긁고 갈고 다듬고 구멍을 뚫은 뒤 불로 지지면서 거기 생기는 균열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고 그래요. 이런 복골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상나라 것만 있었을까요? 은어가 있는 안양보다 동쪽에 위치한 곳이 산동반도인데 그곳의 용산문화 복골은 이렇습니다. 소의 어깨뼈를 이용한 것이 상나라 복골과 거의 같은 모양이죠. 거리가 가깝고 같은 동이족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추위 때문에 남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동이족의 원고향이었던 홍산 문화 쪽은 어땠을까요? 뼈 모양이 상나라나 용산 문화에
소 어깨뼈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뼈에 구멍을 뚫은 흔적은 보이네요. 자, 상나라, 산동반도, 발해만 위쪽에 적봉 일원에서 복골이 발견되었다면 만주 동쪽에서도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3세기에 편찬된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 부요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군사를 일으킬 때는 역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소를 잡아 그 굽을 살펴보고 기륭을 점치는데 굽이 벌어져 있으면 흉하고 붙어 있으면 길한 것으로 여겼다. 그 소의 발굽을 썼다는 게 조금 색다르지만 역시 점치는데 복골을 이용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이족이 살았던 만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복골이 나와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출토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장춘시에서 70km 정도 떨어진 농안 유적지에서 마침내 복골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왼쪽이 발굴 현장이고 오른쪽이 거기서 출토된 그 복골인데 물고기의 아가미뼈를 이용한 복골이었다는 점이 좀 이색적이에요. 앞으로 발굴 진척에 따라서 복골도 더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주 한가운데서도 나온다면 한반도에서도 나와야만 하는데 이 복골이 엉뚱하게도 바다 건너 일본에서 대량 출토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아오야 가미지지 유적지 같은 데서는 무려 250개의 복골이 한꺼번에 출토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장소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도에 보는 것처럼 규슈에서 나라 교토까지 즐비합니다. 이 같은 그 외나라의 복골에 대해 삼국지 외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속은 이를 일으켜 시행하다가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있게 되면 매번 뼈를 불태워 점치고 이로써 기륭을 살피는데 먼저 점친 내용을 알리는 방식이 점칠 내용을 미리 말하는 연구점과 같은즉 불에 타서 갈라지는 금을 보며 그 조짐을 살핀다. 전에는 상나라 갑골문이 대륙 내에서만 퍼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복골 또는 갑골이 일본에서 대량 출토가 되자 사실 한국 학계는 몹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었어요. 일본에서 복골이 발견된다면 의당 동이족의 중심인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발견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왜 한반도에선 출토되지 않았던 걸까? 하지만 이 같은 의문은 1960년 그리고 1964년 경남 창원의 웅천 폐총에서 사슴뿔을 이용한 복골 6점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고 이어 부산의 조도 폐총, 경남 김해의 부원동 유적지에서 복골이 잇따라 발견됨으로써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동이적인 한민족이 갑골 또는 복골을 사용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고 김정학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복고는 사실상 변한 가해의 복골 전통이 바닷길을 통해 일본에 전파된 거라고 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한반도에서 복골이 발견된 지역은 함경북도 무산, 그리고 군산, 해남, 창원, 늑도, 김해, 경산 등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갑골은 갑골이지만은 글자가 없는,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이른바 무자갑골이란 점이에요. 한국에서 발견된 갑골문. 2018년 10월 3일 고대 문자가 음각된 바위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탔어요. 이를 발견한 사람은 한국전통신만이협회 정형범 회장인데, 바위가 발견된 위치는 지리산 청학동 근처의 삼신봉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위에서 채취한 글자가 모두 52자인데 그 글자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강문 가운데 9글자를 해독했다는 세계문자연구소의 신유승 소장은 갑골문보다 2000년 앞선 이 고대 원시 문자는 당시 부족들 간의 범죄 문제를 다룬 판결문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고, 한국미래예측연구소 노병한 소장은 초기 천부경일 것이라고 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 최영성 교수는 기자 물음에 고대 금성문의 일정으로 봐야 하는데 아쉽게도 돌에 새겨진 내용을 판독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고대 문자가 어떤 의미 있는 발견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그거는 앞에서 언급한 붉은 도자기 항아리, 곧 홍도관 또는 제신 홍도관인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만주에는 심양과 조양이라는 그 도시가 있죠. 그 중간에 부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 골동품상에서 안 선생이라는 분이 사진에 보이는 붉은 항아리를 구입했다고 해요. 그게 1992년도인가 93년도였다는데요. 구입 후에 심양의 거처에 보관해 두었다가 2005년도에 또 다른 한국인 골동품 수집가인 석 선생에게 팔았답니다. 이에 석 선생은 항아리를 가방에 넣고 서울로 온 뒤에 그해 8월 말 김 선생이라는 분에게 다시 팔았고, 김 선생 또한 조 선생이라는 분에게 팔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 번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 항아리에 새겨진 꽃무늬가 좀 독특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이상의 가치는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소유자인 조 선생도 TV 받침대 위에 놔두고 거기다가 잡동산이나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 담아두곤 했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문득 이 항아리가 골동품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을 찾아갔다 그래요.
박 소장은 항아리에 새겨진 글자가 갑골문인 걸 대본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항아리에는 모두 60자 또는 61자의 갑골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박 소장은 고심 끝에 이 글자를 전부 해독을 해냈다고 합니다. 항아리에 새겨진 갑골문을 한문으로 옮기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불길하게도 대낮에 금성이 나타났습니다. 신의 군대를 출병시킬까요? 주우섭에게 군대와 그의 우군들이 주 사업으로부터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까요? 조왕문정과 부왕 제를께서 돕고 지켜주실까요? 엄정한 기강이 무너지고 방임되는 일이 있을까요? 과연 서백후로부터 그러한 일이 있었다. 문장 구성은 상나라 주왕 신이 하늘에 묻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3000년 전 상나라 주왕과 뒤에 주나라 문왕이 되는 서백 간의 목야 대전을 앞둔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항아리의 갑골문을 해석해낸 박 소장은 2006년 상나라 임금 신의 점도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고고학자 왕우신 같은 이는 대본의 그 항아리가 위조품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에 권위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던 모양이에요. 2008년 홍콩의 CT 대학은 항아리가 1465년 전의 유물이라고 감정을 했는데 며칠 뒤에 상해 박물관의 감정 결과는 문제의 항아리가 100년도 되지 않은 모조품이라는 거였어요. 이에 항아리 소유자 조선생 등은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영국 옥스포드 감정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TL 측정법으로 연대를 측정한 결과 항아리는 지금으로부터 1700년에서 2700년 전의 유물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래요. 사진은 항아리 인증서를 양손에 들고 있는 박대종 소장입니다. 항아리가 진짜인 것이 밝혀지자 중국과 대만의 반향이 컸는데 2012년 7월 5일 대만의 신생보라는 신문이 특집 보도한 기사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99년 중국 대륙 은어 유적지에서 갑골문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약 15만 조각의 갑골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북이 껍질이나 짐승뼈에 새겨진 것들로 대개 파손되어 불완전한 것들인데 반해 도자기에 새겨진 갑골문은 드물 뿐 아니라 이처럼 완전한 모습을 갖춘 유물은 더욱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갑골문 내용을 보면 전복으로서 기륭을 묻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점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신홍도관의 출토는 상나라 왕조문화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의 장을 연 것과 같다. 특히 홍도관에 새겨진 갑골문은 상나라 주왕이 별자리 모양을 관찰하고 주나라 무왕을 토벌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 가히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가치는 돈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지만 대만 신문은 최소 1,5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한 것으로 국내 언론 뉴시스가 인용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상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사가 새겨진 3000년 전의 갑골문 유물이 한국에 와 있는 거죠. 이것도 기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개인적으로 나는 상나라 유물보다도 고조선이 상나라에 전해준 갑골문이 새겨진 유물이 우리나라 땅 안에서 출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씩 발견이 되고 있으니 전혀 불가능한 기대는 아니라는 그런 희망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